책은 178페이지를 피시고요. 178. 어제는 원래 대학원 계속 나가니까 예산에 있다가 우주대학교 있다가 집사람이 장바오라고 그랬고 여기 코스트코 있잖아요. 거기까지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그런 걸 잘 해줘 버릇해서 그런가?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뭘 이렇게 사오라고 했는데 꼭 빠뜨리고 이러면 안 시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못 믿으니까. 그래 볼까?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제 학교에 있는데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가면 안 되냐고.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와이프는. 그래서 오늘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 귀찮은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식 코너 하시고 이러는 분이 이거 사가면 맛있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저는. 그래서 와이프가 사오라고 그래서 그냥 사가는 거라고. 그래서 애먹이려고 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번거롭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다녀보니까 이건 사담인데 제가 많이 다는 못 가봤는데 가본 데가 서울 양재점, 양천, 그다음에 목동도 어디지? 하여튼 한 6군데 가봤어요. 그 지점을. 제일 좋아요. 넓고, 천안이에요. 넓고 사람 없고 제일 좋더라고요. 네. 거기를 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저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 냉동식품의 천국이라. 그래서 집사람도 자꾸 보내면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사갖고 오는 거는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씩 사다 가는데, 그래서 가는 거죠, 뭐. 한 2만 원 하는 거 하나 주워 올 수 있으니까. 178페이지 가시면, 어제도 거기 갔다 와서 이렇게 요길 따라 이렇게 왔거든요. 요 옆에, 옆에 저쪽 어디에요? 시청 있는 길, 거기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불당대로, 그 길로 이렇게 왔다 가면서 학원에 들렸다 갈까? 근데 복장이 불량해서 민열 교수님이랑 요즘에 되게 통화를 자주 해갖고 민 교수님 한번 뵈러 올까 하다가 복장이 쓰레빠에다가 반바지에 이런 학교 있을 때 그렇게 있으니까 오면은 놀라실까봐. 178페이지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우리 책은 지금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우리가 배울 때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가 제일 먼저,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공급 이 순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집은 공공주택 공급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이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14번은 이것저것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뒤섞어서 내기도 하고 14번처럼, 그 다음에 꼭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온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정책에서 뭘 물었는지 잘 정리하시고 가세요. 14번 주택정책 시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임대시장의 임대주택량은 증가한다. 일단 여기서 좀 의심을 품어야 될 게,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전체 주택량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었죠.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사적주택량이 줄기 때문에 전체 주택량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불변. 근데 단기가 되면 사적주택 공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택량은 증가. 그럼 여기서는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설명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이게 꼭 맞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보고 나서 공공주택 공급은 전체 주택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불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찍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오셔서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건 이의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단기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의 양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맞았다고 치고, 그 다음 말, 수요의 임대료에 대한 탄력성은 오히려 작아진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탄력적 됐다, 비탄력적 됐다? 비탄력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지금 뭘 물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어떤 거를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시라? 대체재수랑 연결하시겠습니다. 대체재수. 수요의 가해탄력성 문제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험 문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말을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셔라? 대체재수. 그럼 얘는
공공주택이 공급돼서 임대주택량이 늘어난 게 대체 세수를 늘어나게 하면 탄력적, 줄어들게 만들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사적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생긴 거니까 대체 주택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죠. 커져야 돼.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똑같은 문제 또 있어요, 뒤에. 똑같은 거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주택정책의 목표는 양적 문제도 해결하고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죠. 3번. 정부는 국민한테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고 있을 테고. 4번. 임대주택 건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공급적 보조라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급적 보조가 주어지면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그러면 임대료는 하락. 그래서 부담이 적어진 임차인들은 수요도 증가시켰겠죠. 그래서 4번은 공급적 보조의 정책 효과를 묻고 있는 거. 그 비용 감소한다, 공급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는 늘어난다. 5번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저소득층들은 집 사러 가겠죠.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근데 이건 뭐 하지 못한대요? 신축은 못한대요, 신축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화현상 얘기지 뭐. 영화현상.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이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서 뭐가 시작되겠어요? 하향효과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향효과가 시작되는 건 시험에 여러 차례 물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효과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 중에 설명했던 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조금의 지급, 또는 소득의 증가, 또는 저소득층 인구수의 증가. 그러면 이걸 지금 갑자기 지금 주택의 여가 현상을 임대료 보조랑 연결하는 이유가 임대료 보조로 인해서 뭐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여가 현상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책 중에서는 이 여가 현상을 아예 정책론에서 설명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보조해주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저가주택의 신축을 어떻게 했으니까, 금지했으니까 뭐가 시작되겠어요? 하향효과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하향효과를 통해서 저가주택량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여가 현상에서 배웠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4번입니다. 4번. 임대료 보조에서 공급적 보조의 경우에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5번부터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생각나셔야 될 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사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정책 효과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야죠. 그럼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 그럼 단기 효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사적 시장에서. 그러면 공공주택 공급되니까 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적주택에는 수요가 감소. 그래서 사적주택에서는 빈집이 생기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2번에서 설명하는 거죠. 2번,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죠. 왜? 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데 사적주택에서는 글로 이사 간 만큼 수요가 어떻게 돼서 감소. 그러니까 2번과 같은 이유 때문에 1번에서 뭐가 생긴 거고, 공가가 생긴 거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한 거예요. 그럼 1, 2번은 둘 다 사적주택에서 단기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한 거죠. 3번,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나타난다. 언제? 장기에. 왜? 사적주택은 임대료가 원래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 공공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싸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고 그랬고, 그 혜택은 정부로부터 뭐 받은 거랑 똑같다. 보조금 받은 거랑 효과가 동일하다. 그럼 3번도 맞았고. 4번,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임대료 하락에 따라서, 그럼 얘는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장기효과 문제는 장기효과. 그럼 장기적으로 사적주택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량도 어떻게 돼요? 감소. 그래서 수요 줄은 만큼 공급도 줄었으니까 임대료는 원래 수준까지 다시 회복. 그래서 하나 더 써놓는다면 임차인들의 혜택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장기효과 설명한 거. 5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주택이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주택량은 어떻게 된다? 불변. 그 틀린 건 5번.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 이쯤 되면 이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외우셔야죠 뭐. 얼만큼 잘 외우고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가격이 떨어지고 왜 공급이 줄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래도 난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6번은 그냥 결론만 툭툭 던져놓은 거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옳지 않은 것. 1번, 단기효과. 어디에서? 사적주택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 임대료도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 임차인도 혜택을 봤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2번,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주택으로 이주한 임차인만. 그래서 1, 2번은 다 맞았고. 3번,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원래 수용태보다 하락한다. 이건 단기 때 얘기고, 장기가 되면 공급도 줄었기 때문에 원래 수준까지 다시 회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걸 부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전환 등을 통하여 공급이 감소한다고 설명한 거고. 5번, 단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 이게 만약에 장기라면 늘은 만큼 줄었으니까 불변이라고 답해야 되지만 단기 물었잖아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공공주택 공급한 양만큼 전체 주택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니까 16번은 두서 앞뒤 설명 없이 그냥 결론만 뚝 던져놓고 물어보는 거고 15번은 그거를 나름대로 설명까지는 해준 거고. 그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단기, 장기 나눠서 사적주택, 공공주택 무슨 일 벌어지는가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번부터는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죠.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 그래서 19번하고 21번 두 개 풀어볼 건데 19번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요약집에 104페이지 가보시면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두 가지. 그래서 2번에서 수요함수 주고 공급함수 주고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 효과 묻는 문제. 그게 19번 문제고. 왜냐면 19번 보니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했다. 근데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책 효과를 묻고 있는 거고. 그럼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랬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됐을 때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될 수 있다? 암시장. 그랬을 때 그 암시장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해라. 그게 21번 문제고. 그럼 푸는 방법 설명해 놨으니까 104페이지에 있는 푸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죠. 그래서 그 19번은 2번에 있는 임대료 규제 효과 물어보는 문제니까 효과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시라? 첫 번째,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어디다 대입한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대입을 하세요. 그래야 뭐가 구해지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구해지니까. 지금 104페이지 읽고 있는 겁니다. 요약집 104페이지. 그래서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일단 어디다 대입한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입해서 뭐뭐를 구해내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해내고 두 번째 할 일은 그 구해진 수요량과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비교하랬어요. 비교. 그래서 기억번 비교해봤더니 수요량이 더 많다. 그럼 걔가 뜻하는 바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다? 낮은 데 있다라는 걸 뜻하니까 이때는 정책 효과인 초과 수요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찾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두 번째 공급량이 더 크다. 그럼 걔가 뜻하는 바는 정부의 규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데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초과 수요 아니면 효과 없음. 그럼 19번 같은 경우에 절대 찍으면 안 되는 번호는 몇 번이에요? 3번하고 4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임대료 규제 효과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만약에 초과 공급이 나왔다. 100% 틀린 지문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번 그대로 풀어볼게요.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금 임대료 규제 효과를 어떻게 묻고 있어요? 수요함수가 어떻게 생겼대요? QD 이꼴 1200 마이너스 2P라고 주어졌고 QS 이꼴 얼마? 200 플러스 3P라고 수요함수 공급함수 각각 줬죠. 그리고 정부에서 아파트 임대료를 얼마로? 150으로 규제했대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읽어본 대로 푸시면 되죠. 아까 읽어본 대로 어떻게 그랬어요? 첫 번째 정부의 규제 가격 얼마를 150을 어디다 대입해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함수인 Q, D, 니꼴 1200 마이너스 2 곱하기 P 대신 얼마? 150. 그럼 뭐가 구해지니까? Q, D인 수요량이 구해지니까. 그럼 계산하면 300 빼는 거잖아요. 그럼 QD는 얼마? 900. 그 수요량 구한 거고. 그 다음 이걸 다시 공급함수 QS 니꼴 200 플러스 3 곱하기 P 대신 얼마? 150. 그러면 이건 450 더하니까 QS 값 구해질 때 얼마? 650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뭐함을 구한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구해진 수요량 공급량을 어떻게 해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지금은 QD 900이 QS 650보다 더 큰 거죠. 그럼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정부의 규제 가격 얼마가 150원이 균형 가격 얼마예요 지금? 균형 가격 몰라. 구해보질 않아서.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규제 가격 150원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 정책 효과가 뭐예요? 초과 수요. 그래서 그때 초과 수요가 얼마인지는 빼보시면 되죠, 뭘. 초과 수요가 250 발생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걸 150으로 안 주고 300으로 주면, 정부의 규제 가격 300으로 주면 똑같이 푸는 거예요. 얘를 300 대입해서 얘도 300. 그럼 600 빼야 되니까 수요량은 얼마 나오고? 600. 여기다 300 대입하면 900을 더해야 되니까 공급량은 1100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 600하고 공급량 1100하고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공급량이 더 크죠. 그럼 얘가 뜻하는 바는 뭐다? 정부의 규제 가격 얼마가 300이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여기서는 왜 바로 초과 수요로 가더니 여기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초과 수요로 바로 가는 분들 때문에. 그냥 수요량 많으니까 초과 수요, 공급량 많으니까 초과 공급,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이걸 뜻해요, 이거. 그래서 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얘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그 답은 둘 중에 하나고. 이렇게 버릇하셔야 3, 4번을 찍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초과 수요 아니면 효과 없어. 정 모르겠으면 차라리 몇 번을 찍으셔라. 5번을 찍으세요, 5번. 초과 공급 찍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 다음에 21번에서 얘는 지금 암시장 가격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4페이지 가셔서 암시장 가격 구하는 문제도 푸는 방법 적어놨죠. 그럼 암시장 가격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라? 첫 번째,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어디다 대입한다? 공급함수에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구해지니까? 공급량. 그렇게 해서 구해진 공급량을 다시 어디다 대입한다? 수요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이 구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이 바로 뭐다? 암시장 가격. 그럼 그 방법대로 21번을 푸는 거죠. 어느 임대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함수가 얼마로 주어졌고? Q, D, 니꼴 1200 마이너스 2P로 주어졌고, 공급함수 QS 니꼴 100 플러스 4P로 주어진 거죠. 근데 정부에서 가격을 얼마로? 150원으로 규제했을 때 이 시장에서 암시장이 형성된다면 이때 뭘 구해보세요? 암시장 가격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까 읽어본 대로 푸는 방법 그대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정부의 규제 가격 얼마를 150을 일단 어떻게 배라? 공급함수에 QS 니꼴 100 플러스 4 곱하기 P 대신 얼마? 150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구해지니까? 공급량 QS가 구해지니까. 그럼 QS는 얼마 나와요? 600에다가 100 더하니까 700 나오겠지, 700. 그래서 공급량 구한 거고, 그렇게 구해진 공급량 QS 니꼴 얼마를 700을 이번엔 어디다 대입한다? 수요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수요함수. QD 니꼴 1200 마이너스 2P에다가. 근데 P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소용없죠. 왜냐면 얘는 Q 값이니까. 그럼 집어넣을 때는 어디다 놔야 돼요? QD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700 들어오니까 700 니꼴 1200 마이너스 2P 나오고, P 값 구하는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구할 때는 마이너스 붙은 거 반대로 옮겼으니까 2P. 이것쪽으로 넘어올 때는 부호 바뀌니까 500. 그럼 P 니꼴 얼마? 250이라고 해서 가격이 구해진 거고, 그 가격이 바로 뭐다? 암시장 가격이죠. 그래서 얘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고 얘는 여러 차례 나왔고, 둘 다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니고. 왜? 다 맞으실까 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이제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거고, 1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 임대료 규제 정책의 내용 묻는 거죠, 내용.
22번. 정부가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료 규제 정책인 건 눈치채셔야죠. 임대료 수준을 규제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뭐다? 그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으냐 낮으냐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얘가 높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했으니까 정책 효과 발생할 때죠. 그럼 뭐 물었겠어요? 정책 효과 물은 거예요. 정책 효과. 효과가 있냐 없느냐는 이미 문장에서 써놨으니까 앞에다가. 그럼 나머지 5개 지문은 뭘 물었겠어요? 그 정책 효과 물은 거예요. 정책 효과. 그럼 5가지 무조건 줄줄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1번 투자자들은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하는 걸 기피한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 그리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그럼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럼 1번은 공급 감소한다는 정책 효과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 2번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발생하는 게 두 번째 정책 효과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제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 주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 물은 거죠. 3번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이거는 네 번째 정책 효과 설명한 거. 그럼 여기가 한 문장이고 그 뒤에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왜 음성적 지불을 해야 돼요? 암시장 형성되니까.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정부에서는 가격을 150원으로 통제했더니 시장에서는 뭐가 생겨서 암시장이 생겨서 얼마까지로 250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250원이라는 음성적 지불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4번 이미 입주한 기존의 임차인들은 집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사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주거이동 제한되는 거고. 그 다음 5번 이미 입주한 기존의 임차인들은 새로운 임차자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뭐가 불리해요? 자기는 집 얻어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요? 새로 집을 구해야 될 사람.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들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 그 집을 자기한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더 불리하다? 새로운 임차인들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22번은 정책효과, 장기효과 5가지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묻는 거고, 23번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그러면 얘는 정책효과 발생할 때죠. 그래서 그때 정책효과 중에 뭘 설명한 거예요? 암시장 형성됨으로써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그럼 정책효과 설명한 거고. 2번 기존 임대주택의 용도 전환에 따른 추가적 편익이 추가적 비용을 초과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용도 전환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용도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용도 전환을 했더니 내가 얻는 편익이 용도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도 전환을 해야 안 해? 해야죠. 그래서 용도 전환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공급은 그렇게 더 빨리 감소하겠죠.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그럼 정책효과 발생할 때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 정책효과 그런 거고.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임대료가 변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뜻이 뭐예요?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정부에서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췄죠.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배웠던 모든 효과들은 공급이 감소하면서 생긴 효과잖아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장기적인 역효과는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만 벌어진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임대료만 떨어진 거예요. 공급에는 하나도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럼 그 말은 원래는 만약에 임대료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정부에서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를 50만 원까지 낮춰준 거예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 임대료가 50만 원으로 떨어진 거 외에 다른 효과는 있다 없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던 100만 원 안 내고 얼마만 내도 되니까 50만 원만 임대료를 내도 되니까 그 덜 낸 50만 원은 임대료 규제가 있기 전에는 누구한테 갈 돈인데? 임대인한테 가야 될 돈인데 이게 누구한테 남아있으니까? 임차인한테 남아있으니까
그만큼의 소득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재분배된 역할을 하죠.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임대료를 낮춰줌으로써 임차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떠니까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럼 그 말은 5번에서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차인의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 그 유효성이 커진다? 가 아니에요. 4번에서 얘기했잖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른 역효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임대인한테 가야 될 소득 중에 일부가 임차인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엄청난 혜택을 봐요. 그럼 그 얘기는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 정책은 효과를 발휘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이유 때문에 수와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은 훨씬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24번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자유라 다 뒤섞어서 물은 건데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똑같다고 그랬죠? 정책 효과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전부 다 통제하느냐 아니면 뭐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만 통제하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임대료 상한의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높은 곳에 설정했다. 그럼 지금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규제 임대료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일 벌어져? 아무런 효과 없다. 2번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오히려 뭐가 줄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직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인과 매수인의 부담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3번 분양가 규제는 고가주택의 하향 여과를 저해하는 원인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을 지속시켜야 된다. 2번에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장기적으로 하면 이런 부담이 늘어난다며요. 그런데도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언제? 단기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량의 감소를 가져오죠. 공급 감소한다는 게 정책 효과였으니까.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추첨하거나 선착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 시내에도 아파트가 남아 돌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집 분양 받을 수 있죠. 근데 요즘처럼 이제 아파트 가격 오르고 분양 물량이 딸리면 뭐 해야 돼? 여기서 추첨해야죠. 그래서 뭐 순위 매기고 그 순위대로 또 안 되면 또 추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추첨해서 집 샀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피 받고 팔아먹죠 뭘. 그게 이제 분양권 전매. 5번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분양가 자율화 시키면 네 맘대로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억제하려면 택지를 확보하고 금융 등을 통한 공급을 증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 떠들고 있는 거죠. 틀린 건 몇 번? 3번. 그래서 임대료 규제랑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그렇게 푸시면 되니까. 186페이지 26번과 27번은 임대료 보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그럼 26번. 그럼 임대료 보조는 일단 수요 쪽 보조에서 나오면 뭐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가격 보조, 집세 보조 또는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정책 효과 면에서 또는 효용 증대 측면에서 누가 더 유리할 수 있느냐? 그게 일단 생각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 물을 테죠. 그런 거예요. 그럼 26번은 그거 구별하라고 낸 거죠, 뭘?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임대료 보조금 혜택은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에게 하고 쉼표를 딱 찍어놨죠. 그러면 쉼표를 찍어놓는 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읽지 말고 다음에 건너가서 읽으라는 거죠. 그게 쉼표의 역할이잖아요. 쉼표가 하는 역할은 갑자기 국어 시간 됐네. 쉼표가 이렇게 찍히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다음 문장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이 어디라 연결이 되셔야 돼?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에게 하고 쉼표 찍혔으니까 그 임차인에게 다음에 어디를 읽으셔야 돼? 그 밑에 줄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로 연결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해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문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의 혜택은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임대료 보조의 혜택 크기. 뭐로 푸셔라? 비더탄돌. 비더탄돌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를 했으니까. 가격 신축성, 조세기차의 크기, 임대료 보조 혜택. 그럼 비더탄돌만 생각나면 돼요, 이거. 그럼 지금 누가 비탄력적이래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수요자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인 임차인한테 비더니까 더 많은 혜택 주어지죠. 그럼 이 문장은 일단 맞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 똑같은 구조죠.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공급자니까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죠. 뭐하러 두 개를 써놔. 그냥 하나만 써놔도 다 맞출 분들은 맞출 텐데. 그래서 국어 잘 하셔야지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어쩌라는 건지를 정리하셔야지.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으로써 뭐가?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주어는 문장에 써있죠. 맨 앞에 문제에. 임대료 보조 정책. 그러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지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정부의 뭐다?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그럼 이건 맞죠? 금전적 방법을 사용하는 간접 개입.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고 그 뒤에는 다른 문장이에요. 임차인은 주택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럼 돈 받아서 월세 안 내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 거예요? 고기 구워 먹은 거죠. 고기 구워 먹은 거. 그래서 고기 구워 먹었으니까 다른 재와 고기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겠죠. 그래서 2번도 문장이 지금 두 개예요.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한 문장.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월세 내는 데 쓰지 않았으면 이걸 고기 구워 먹는 데 썼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재와의 수요를 늘렸다는 거고. 3번 수요 측 보조 중에서 현금 보조 방식에 비해 가격 보조 방식이 상대적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비자의 효용은 고기 구워 먹는 거죠. 고기 구워 먹기에는 뭘 받는 게 나아요? 현금 받는 게 낫지. 그래서 문제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에 비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수요 측 보조 중에서 가격 보조 방식은 얘는 임차를 할 때만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조금 받으려면 무조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주택 수요를 늘리게 하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고. 5번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 장기 효과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니까 학교로 문제를 잘 푸시려면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한글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 한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3번 같은 지문에서 뭐는 확실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 현금 보조가 유리하다라는 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찾아낼 거 아니에요. 왜? 출제자는 그냥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 방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내면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을 베베 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내용도 어려운 데다가 말까지 이렇게 내니까 국어 때문에 헷갈리죠. 뭐. 그래서 아는 내용도 틀리고. 그 한국 분들인데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하나 모르겠어. 아니, 근데 말할 거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거 구별하는 사람 많지 않죠.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요. 두 개가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차이가 난다. 틀리다는 반대말이 뭐예요? 맞다요. 맞다. 얘는 맞고 틀리고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고 얘는 모양이 같고 다르고. 근데 보통 말 쓸 때 뭐라 그래? 얘랑 얘랑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랑 너랑은 틀린 애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가 틀려? 다른 거지. 이런 거 구별 잘 못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쓰세요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국어가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표준말하고 요즘에 표준말들이 많이 달라져 갖고 더 어려워졌던데. 그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줄여서 쓰고.
요즘에 최에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럼 이게 뭐요? 내가 최고 사랑하는 연예인.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27번. 27번. 옷은 저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 비슷하게 입고 다니던데. 한 25년 전에 유행했던 옷들 입고 다니면서 최신 유행이라고 입고 다니던데 쓰는 말은 완전히 달라갖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한 80년대 후반쯤에 유행했던 패션이 지금 다시 돌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막 어깨 이렇게 넓은 거 입어갖고 이렇게 막 처지게 입고 그랬던 거 다 그때 입었던 거거든요.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얘도 지금 임대료 보조 정책이니까 아까 26번은 몸으로 써요. 수요 측 보조 중에서 소득 보조와 집세 보조 구별하는 거 풀었죠. 27번은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럼 얘는 정책 효과 물었겠죠, 뭘.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거니까 임대료를 경감시키죠. 그러면 정부에서 임대료 대신 내준 만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그 다음 2번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그럼 얘는 단기 효과 부른 거잖아요. 단기 효과. 3번 이와 같이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지금 2번과 3번은 연결되는 지문이에요. 2번에서처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단기적으로 기존 공급자들은 뭘 얻고 초과해 놓고 그럼 여기까지 단기 효과죠. 그럼 이렇게 초과해 놓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 뭘 늘리니까 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니까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죠. 공급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직구할 게 그만큼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장단기 효과. 4번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의 신축을 제한했다. 그러면 저가주택은 공급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신축 못하니까 하향요구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하향요구가 활발해질 테고. 그 다음 5번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할 거다. 이건 여과현상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저가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다 정책효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의 2번과 3번은 수요자 보조에게, 수요 측 보조의 정책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눠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측 보조 문제는 아까 14번 문제 풀다가 나왔잖아요. 14번에서 주택 건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낮아지니까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그래서 임대료 하락.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문제 다 풀어본 거예요, 지금. 임대료 보조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건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수요 측 보조에서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장단기 효과 기억하시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모두 든다는 거, 공급도 든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급 측 보조에서 나타나는 정책 효과. 그 세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가시면 조세정책. 2번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조세 기착의 관계. 그 문제에서 아예 뭘 시험 문제 냈는지 아주 좋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값에 따른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될 단어는 비더 탄 덜. 그럼 1번 일률적인 재산세.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정률세. 그럼 이런 정률세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새로운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고소득층에게, 그럼 앞에 있는 쓸데없는 말 다 지워버리면 남는 말은 뭐만 남아요? 고소득층에게만 남죠. 그 다음에 뒤에 공급이 탄력적인 오래된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저소득층에 비해, 그럼 앞에 있는 말 다 쓸데없는 거 빼고 나면 뭐만 남아요? 저소득층에 비해 이 말만 남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읽어보면 어떻게 돼? 정률세는 고소득층에게 저소득층에 비해 보다 많은 세금이 귀착된다 이 말이잖아요. 얘가 맞냐 틀리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금의 효과에서 형평과세와 관련해서 정률세는 누구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무슨 효과? 역진세적 효과. 그럼 얘는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1번 지문에 앞에 붙어 있는 쓰잘데기 없는 말들은 왜 붙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누가 더 세금이 많이 귀착되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률세는 누구한테, 저소득층한테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그거를 지금 말로 설명해 놨잖아요. 그걸 해결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소득층이라는 말 앞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고소득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층은 우리가 여관상 할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은 항상 무슨 집을 산다? 주택을 새로 공급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살던 좀 오래된 중고주택을 공급받는 거죠. 그럼 이건 뭐 하실 때 배우신 거예요? 여관상 할 때. 고소득층이 사는 집을 뭐라 불러요?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신축. 저소득층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 저가주택. 저가주택은 뭐를 통해서 공급된다? 고소득층이 살던 집을 하향여가 받아서. 그럼 하향여가가 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중고품을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주택, 중고주택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 여관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소득층이 주로 구입하는 신축주택은 공급이 어떻대요?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문제 자체가. 그럼 왜 비탄력적이에요? 신축주택과 중고주택 중에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판단했던 거, 그 요약집 49페이지에다가 공급의 가이탈리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7가지 요인 정리해드렸죠. 그 중에서 신축주택과 중고주택은 몇 번에 있었어요? 6번. 그래서 얘는 뭐로 판단하시라? 건축기간. 뭐 얘기하는지를 또 모르네. 요약집 49페이지 가요. 외우라는데 왜 안 외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49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가이탈리스 크기를 결정하는 7가지 요인 나오죠. 그 중에 6번째 게 뭐예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그래서 얘는 뭐로 판단하시라? 건축기간. 생산기간으로 판단하셔서 신축주택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 얘는 추리만 해서 공급하면 되니까 얘보다 생산기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어떠네요? 탄력적.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요약집 49페이지에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아니, 신규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고소득층.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인 중고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저소득층.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요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 탄력적 반대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는 어떻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수요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고소득층, 여기서는 수요자가 고소득층이니까 고소득층은 수요가 어떠니까?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애가 비탄력적인 애보다 세금은 더 많이 부담해요? 덜 부담해? 덜 부담한다고 그랬지. 누구에 비해서? 공급자에 비해서. 왜?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누가? 이게 수요자가 저소득층 아니에요? 저소득층. 그럼 저소득층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는 비탄력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한다세요? 더 많이. 누구에 비해서? 공급자에 비해서.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고소득층보다 누구의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잖아요. 이게 역진세적 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갖고 배우신 거예요? 지금 얘기한 조세기착의 크기.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면 원래 이 세 가지가 다 이해가 되셔야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런 말이 붙는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이 덜 귀착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인 중고주택을 수요하는 저소득층한테는 세금이 더 많이 귀착돼서 이와 같은 정률세는 누구의 세부담이 커지니까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커지니까 공평한 세금이 되지 못하고 뭐다? 역진세적 효과가 있는 불공평한 세금이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 안 나,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률세는 누구의 세부담이 크다?
저소득층. 그래서 1번은 어쨌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안 배운 건 없는데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2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조세 부담의 귀착이 달라지죠. 이걸 네 글자로 하면 피도탄돌. 3번. 만약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수록 세금은 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아예 부담 안 하겠죠. 누구는? 수요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혼자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누구는? 공급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랬으니까. 그럼 이 세금은 다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100% 귀착됩니다. 4번.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해탈성이 크고 수요의 가해탈성이 작다. 이거 헷갈리시면 무조건 비탄력적인 애 찾으세요.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애. 그럼 여기서 누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은 탄력성이 크고 수요는 탄력성이 작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인 애한테 세금은 더 많이 귀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는 세금이 더 큰 거예요? 수요자의 부담이 그래서 더 큰 거예요. 헷갈리시면 무조건 하나만 찾아.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어차피 물어볼 때 주어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비탄력적인 걸 찾으세요.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조세 부과는, 그럼 공급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는 세금 내는 만큼 뭐가 늘어요? 비용이 늘죠. 그럼 비용 늘어났으니까 뭘 줄이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이걸 6글자로 뭐라 부른다?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세금 부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했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잖아. 이걸 6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조세 동결 효과.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 이게 그렇게 어렵나? 조세 동결 효과가? 조세 동결 효과 설명한 거예요. 5번이. 별게 아니고. 조세 동결 효과가 이거예요. 세금 부과하니까 세금 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 줄어든 만큼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이걸 뭐라 부른다? 조세 동결 효과. 그 틀린 건 몇 번? 그래서 1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률세가 공평한 세금이 아닌 이유. 3번. 부동산 조세 부과에 따른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보다 작게 하여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럼 하나씩 해봐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보다 작게 만든다는 건 탄력적이 된 거예요? 비탄력적이 된 거예요? 비탄력적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어떤 이유를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셔라?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이유를 누구랑 연결하시라고요? 대체재수. 거기다 써놔요. 14번. 1번 지문. 몇 페이지지? 178페이지였나? 178페이지 14번 가봐요.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중간에 있는 말은 위험소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단계에만 해당하는 말이었으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수요의 임대료에 대한 탄력성은 오히려 작아진다. 이 문제 풀어봤죠? 이것도 누구랑 연결하시랬어요? 대체수랑. 그러면 다시 189페이지 오셔서 3번. 1번 지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보다 작게 하여. 뭐가 달라 두 개가? 네? 수업한 지 딱 몇 분 됐어요? 1시간 20분 됐어. 1시간 20분 전에 설명한 걸 그 뒤에 설명하는데도 몰라. 그러니 속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용을 아무리 설명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도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여요.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또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연결해라? 대체수.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데 푸는 방법을 접근을 못해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지금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을 작게 만든다는 건 비탄력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비탄력적으로 만든 이유가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럼 얘는 대체재를 많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되면 사적주택 말고 공공주택이 늘어났으니까 대체재는 많아져 적어져?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져야 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14번에서 설명한 그대로. 아이고, 지지난주에 원장님이 한정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비싼 밥 사주셨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수강생들한테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굳게 다짐을 했어요. 비싼 밥 얻어먹고. 그럼 뭐해? 일주일 됐는데.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학원 가서도 똑같이 풀어요. 그럼 왜 와서 이 학원에 와서 유난히 이 지랄을 하냐면, 유난히 와서 여기 왜 지랄을 더 떠냐면 다른 학원과 비교돼서 그래요. 똑같은 수업을 8번 해요.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8번 설명해 드려요. 근데 유난히 못 알아듣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돼요. 걱정돼. 아니, 붙고 떨어지는 건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하신 만큼 붙는 거고 공부 안 한 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제가 1년 동안 가르친 입장에서는 다 붙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뭐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불과 1시간 전에 설명하는 거 가지고 이해 못 해. 그러면 문제는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럼 뭐라고 안 할 수가 없죠. 밥 얻어먹으면 뭐야. 다짐하고 오면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래놓고 원장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래요. 제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수강생들이 그래서 수업 듣기를 싫어한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 성격이 그런 걸. 그냥 여기서도 잔소리 안 하고, 에휴, 이거 아까도 풀어본 문제인데요. 그냥 수요의 탄력성은 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풀 때도 또 몰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니까. 방학 때 잘하세요. 투자론 가면 더 할 거예요, 이거보다. 투자론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론하고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건 딴 데가 아니에요. 딱 두 개 파트요.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 왜? 그거 모르면 학교로는 못하니까.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을 보다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 된 거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인 애는 세금을 더 부담한다, 덜 부담한다? 덜 부담하죠. 누가? 수요가. 그래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정가되는 부분을 다소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여주고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표현은 맞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건 누구예요? 탄력성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커져서,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모든 세금을 다 지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다가 아니라 모두 부담한다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 지문대로 부담이 전혀 없으려면 완전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완전 탄력적이어야죠. 3번, 주택가격에 따른 차등과세. 그럼 차등과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또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역지세 문제를 보다 완화시키기 때문에 얘가 공평한 세금이 됐죠. 4번, 조세 부과에 따른 세부담의 크기는 공급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공급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럼 무슨 탄력성 관리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이런 걸 뭐라 불러요? 3번에서 얘기한 차등과세 또는 누진세. 그럼 이런 세금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얘가 좀 더 공평한 세금이 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만? 5번만. 그래서 5번만 안 중요하고 나머지 지문이 다 중요합니다. 4번, 다음은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1번, 수요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아까 완전 탄력적인 애는 세금 한 푼도 부담 안 하죠?
완전 비탄력적인 애는 얘가 혼자 독박스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크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가 둘 다 이 세금을 나눠서 부담해야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맞았고 2번 양도소득세 중과 그럼 양도세는 누구한테 낸 거예요? 누구한테 부과한 거예요? 공급자.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기 싫으니까 거래를 뒤로 미룸으로써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예요? 조세 동결 효과. 공급의 동결 효과입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한 만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동결 효과는 대부분 공급에서 불어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됐을 때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 상승하는 효과. 3번. 헨리 조지는 이 사람은 5번을 먼저 보세요. 헨리 조지에서 5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그럼 아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배웠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다 세금을 부과해도 이 세금 때문에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조세 동결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러면 동결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공급이 줄질 않으니까 이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방법이 없어요. 세금이 부과됐을 때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방법은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어떻게 함으로써 올림으로써 세금을 떠넘기는 건데 얘는 공급을 줄이질 못하니까 가격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전가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당한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부과한 사람한테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100% 걷어들이는 게 가장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당한 사람이 내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남한테 떠넘기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부과당한 사람이 다 내는 게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질 못하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3번 헨리 조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100% 징수하면 그 세금만 가지고 충분히 살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자원 회복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럼 나머지 세금은 다 어떻게 하고? 없애버리고 무슨 세금만 남겨놓자?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남겨놓자. 이걸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은 토지 세금만 내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냥 운동이야, 운동. 그래서 얘는 틀리게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5번 같은 이유 때문에 무슨 세금만 남기고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 세금은 철폐하자라는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걸 한 사람입니다. 그럼 4번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세 부과를 주로 공급자한테 해요. 왜냐면 공급자가 주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상 누구에게 행하는가에 따라 조세 정가와 귀착의 효과는 달라진다.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6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6번. 임대 단위당 5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6,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0.4일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를 직접 구해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 즉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구하려면 전체 조세액 얼마? 5만 원 곱하기 전체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얼마? 0.6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0.4 분의 상대적 탄력성이니까 누굴 넣으면 돼요? 공급의 탄력성이 0.4가 오면 되죠. 그럼 얘는 1이니까 지워줘도 되고 두 개 곱하니까 얼마? 2만 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뭐 구해보나 만하긴 한데 구해본다면 5만 원에다가 전체 탄력성 1 분의 0.6 그럼 얘는 없어도 상관없는 애니까 이게 두 개 곱해서 얼마? 3만 원. 그럼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내죠. 이게 귀착되는 세금의 크기를 구한 거니까. 근데 이 세금을 지금 누구한테 부과했대요? 응? 임대 단위당 재산세가 부과된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간 거예요? 공급자한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수요자,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부과한 거예요? 공급자한테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는 누구한테? 징세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한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한테 부과했더니 얘는 2만 원 내야 되고 얘는 3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임차인한테 부과했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얘한테 부과했다면 이 크기가 달라져요?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이 크기는 철저하게 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탄력성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공급자한테 부과하든 이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지문 다시 읽어요.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세 부과를 주로 누구한테 행하는데? 공급자한테 행하는데, 사실상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던가에 따라서 조세귀착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럼 이 조세귀착의 효과가 뭐예요? 누가 세금을 얼만큼 부담하느냐잖아요. 그럼 이걸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공급자한테 부과하든 이 크기는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크기는 탄력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그럼 탄력성 크기에 변화가 없는 한 이걸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공급자한테 부과하든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 그래서 왜 그러냐는 6번 풀어보시면 돼요. 크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탄력성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수요자한테 부과했느냐 공급자한테 부과했느냐는 조세기차액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여기까지 하시고 그 원장님이랑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하도 지랄 떨어갖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뭐 제가 변태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자마자 맨날 뭐 소리 지르고 뭐 공부 좀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제 기분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60점만 맞으시면 되는데 그 이 상태로는 6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붙고 떨어지는 게 저한테 뭐 많이 붙으면 월급 더 주고 적게 붙으면 다음부터는 월급 까고 이런 것도 없어.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다만 뭐가 불편하냐면 내년 올해 시험 이제 10월 29일 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문 나왔는데, 이번에 공고문 나왔는데 발표가 11월 30일 날 발표해요. 11월 30일 날. 그러면 그때까지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난과 동시에 알죠. 시험 끝나는 날 5시에 가담안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그날 5시면 답안지 맞춰보면 답 내가 몇 점 맞는지 바로 알아요. 더군다나 1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3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3시에 끝나면 여러분들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답안지를 줘. 1차는.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서. 그럼 3시면 합격 여부를 알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떨어지시면 한 일주일은 고민하는 시기가 생기겠죠. 방황하는 시기가 생길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생기고, 이제 학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늦게 끝나서 아마 11월 첫 주는 쉴 테고 두 번째 주쯤에 개강을 할 거예요, 다시. 그때 등록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럼 이제 새로 꾸려갖고 이제 새로 개강을 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던 분이 또 앉아있어. 그러면 반갑긴 하죠. 한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한 2주 만에 만났으니까 반갑긴 해. 근데 서로 반갑다는 내색을 못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진짜 불편해요, 저는.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럽게 불편해요. 아니, 1년 동안 가르쳐 드렸으면 붙어야지. 왜 떨어져갖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 그게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이 시험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어려워갖고 몇 년씩 공부해야지 붙는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물론 제가 잘한 건 없죠. 성격이 지랄 맞은 건 어쩔 수 없지. 피가 끓는 건 할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마누라한테 맨날 욕먹어. 잘해놓고서는 입 잘못 털어갖고 맨날 욕먹는다고. 그러니까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공부하신 거 좀 복습 좀 하세요. 개론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2차 과목들도 좀 정리를 해갖고 오시고, 그 다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다음에 수업 듣기 전에 투자로는 좀 미리 예습 좀 하세요. 어떻게 될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수고들 하셨고,
예,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